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제가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워렌 버핏 투자법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었다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고 좀 교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은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책도 많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이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잠깐만요. 보여서 저거 좀 옮겨야겠다.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 할 때 조명인데 우리 아들이 저거를 포크레인으로 갖고 놀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또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 또 공부를 또 막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끝이 없겠다. 그래서 그래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들이 멤버십 회원님들인데 안 되겠다. 이게 꼭 워렌 버핏이 아니더라도 부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연히 이제 워렌 버핏 교차 검증 끝나면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가 3시까지 또 교차 검증 작업을 거쳤는데 끝나면 이제 바로 시작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메인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갖고 가고 이제 사이드로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제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예전처럼 이제 정말 무식하게 3시간, 4시간씩 막 강의하는 막 그런 형태는 좀 앞으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내 목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를 보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개 라이브든 멤버십 라이브든 제가 막 기본 3시간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원래 목이 안 좋은데 그거를 막 4시간씩 3시간씩 하니까 그러면은 목이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그런데 대신 자주 하는 걸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좀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막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막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막 이거 하는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뭐 보름에 한 번 뵙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좀 없애고 멤버십도 좀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이렇게 뵙는 걸로 제가 구조를 좀 바꾸려고요. 공개 라이브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뭐 3번 이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바로바로 여러분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 라이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에 관한 이야기,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정말 자주 이제 뵙는 쪽으로 제가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해요. 막 그동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도 작가인데,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책으로 출간해도 하나도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강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됐고,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뭐 3시간, 4시간씩 막 폭풍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블랙아웃 돼가지고 이제 또 며칠 뭐 열흘 이상 시간이 쭉 흘러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기존에 제가 해왔던 강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 강의를 뭐 기존에 2시간씩 2번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또는 뭐 예전에 그 뭐 삼성전자나 또 뭐였죠? 뭐 ASML 이런 강의를 뭐 한 번 하는데 4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4시간 또는 뭐 2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3번이나 4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1시간씩 한다거나 아니면 1시간 반씩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자주 뵙는 쪽으로 제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고요. 좀 더 다양하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워렌 버핏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준비가, 다음 시간에는 그 부의 사고방식 그 조선 편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잠깐 그 조선 그 노비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퇴계 이황 선생님 이야기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께 좀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대라 잘 못 들어요. 좀 이런 시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김지현님. 앞으로 좀 이런 시간에 좀 더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서 좀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도도현님, 작가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오늘 유독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제 딸 생일인데 제 아이들이,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생일 파티를 진짜 좋아합니다. 아빠 생일 때도 사실은 자기들 생일이죠. 그리고 엄마 생일도 자기들 생일, 할머니 생일도 자기들 생일. 막 케이크에다가 그 양초 꽂아놓고 불고 막 케이크 먹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어제도 이제 케이크 사서 파티 한번 하고 오늘도 했어요. 제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또 케이크 사놓고 양초 꽂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죠? 쏘는 거 이것도 하고 뭐 그렇게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이제 그 유튜브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제가 쭉 이렇게 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좀 나라 경제가 정말 참 안 좋게 되어 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 뭐 국민들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알리고 싶다. 막 이런 이제 사명감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 주업은 이제 글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작년에도 뭐 유튜브를 한 달 이상 쉰 게 제가 3번인가 뭐 4번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뭐랄까 그냥 제 인생의 어떤 이제 한 사이드의 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제가 요즘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 좋은 분들, 귀한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지만 마다가스카르의 그 성경 보급하고 교회 짓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계좌 오픈하고 뭐 이런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오늘 뭐 3,7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그 조용문 선교사님께 전화를 오늘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이 정도 거쳤습니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조용문 선교사님하고 이제 뭐 이제 2억 원 정도 우리가 모금을 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좀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유튜브가 아니었다라면 할 수 없었겠죠. 다양한 일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탈북인 구출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유튜브를 내 삶의 정말 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내가 유튜브를 이제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1, 2년 정도 하면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좀 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으면 뭐 유튜브도 그만두고 그냥 작가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도 상당히 크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유튜브라는 게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글 쓰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거의 그 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제 인생의 방향 설정을 이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자주 뵙고 그러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지현님, 작가님 커피 얻으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부의 사고방식,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이제 채널로, 이제 특히 멤버십에서 그런 채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막 그 부동산 뭐 어느 지역을 찍어주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합니다.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는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되도록 10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 경제 이야기 좋아해요. 역사 이야기도 제가 이제 한 번씩 해드릴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역사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조회수,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구리와 기린님, 작가님 탈북주민 구출 후 남한 입국 국정원 하나원 거쳐서 연락 오시는 분도 있겠네요. 연락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벌써 저는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이 정말 했어요. 후원 같은 거를. 제 인생에 있어서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 주업보다 더 많았죠.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곳에 정말 학교도 짓고, 뭐 제가 직접 가고, 참 뭐랄까 그 1대1 아동 결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제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아본 경우는 없어요. 현지인들한테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정말 좀 그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몰라요. 당연히 이제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진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끝나는 거지, 피드백, 고맙다라는 인사는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선교사님들한테도 그 고맙다라는 그런 거를 받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고마워들 하시고 항상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추석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때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라도 뭐 인사를 해준다거나, 뭐 이성 작가 잘 지내죠,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신다거나, 이런 분도 솔직히 선교사님 중에 거의 없어요. 참 좀 씁쓸한 얘기인데, 제가 모금을 하고 이제 돈을 보낼 때, 그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친하고 뜨겁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제 후원금이 가면은 그 뒤로는 연락이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너무 굉장해, 성 120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으신 뒤에는 연락을 거의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한테는 뭐 이 정도 받으면 내가 된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으시면 연락을 끊으세요. 제가 연락을 드려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되어 왔지요.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 그나마 정말 지속적으로 연락 주시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 땡큐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은 슈퍼맨 목사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해도 해요. 그 선교사님이나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말고도 후원자가 참 많으니까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 후원금은 뭐 제가 가장 많이 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그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인간을 보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인간과 인간에도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누가 나한테 물 한 잔만 줘도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고, 참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을 비웁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마음입니다. 네네. 성재님, 얌체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요, 단물만 쪽 먹고 빠지는, 뭐 대부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원금을 받으시고 그 뒤로는 연락이 거의 안 되니까 그것도 제가 뭐 연락하기도 민망하고 뭐 그런 경우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뭐그 정도 제가 흐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제가 그런 걸 기대하고 뭐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은 이제 또 제가 되게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신앙의 새로운 경지도 좀 제가 좀 느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4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하고, 두 번째에 거의 9천만 원 정도 후원을 했어요. 제 돈도 들어가고 이제 후원자들하고 두 번째는 같이 모아서 또 이제 후원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돈 받으신 다음에. 그분은 이제 저기 난민촌 쪽에 계신 분인데, 뭐 카톡을 제가 한번 그 한국에 그 수술하러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제 3자한테 들어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인사를 드렸는데, 그 카톡에 답장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뭐 저도 뭐 이제 뭐 마음을 비워야죠.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보고 한 거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걸 한 게 거의 뭐 지금 거의 이제 학교만 뭐 40개 넘으니까, 그 중에 제가 직접 방문한 곳이 뭐 20곳이 넘으니까 25곳 정도 되는데, 이 25곳을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선교사님은 25분 중에 한 2명 정도,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네. 처음부터 뭐 다 알고 시작한 거라. 예. 또 지나간 이야기 괜히 했네요. 처음 시작부터. 네. 돈 받고 연락이 안 되나? 아니 뭐 다 그렇죠. 후원금 규모가 크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거의 학교를 세우니까 학교 건축 비용이 진짜 적은 게, 드림스 드림은 2천만 원이에요. 거기는 진짜 오지에만 세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지보다는 드림스 드림 만나기 전에는 기아 대책이라는 곳이랑 했는데, 기아 대책은 기본 진짜 아무리 작게 지어도 4천만 원 이러거든요. 3천만 원, 4천만 원. 기본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일단 그 비용이죠. 그러니까 학교 짓는 비용만 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방문하는 비용 한 5, 6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 가면은 그냥 옵니까? 또 헌금하고, 뭐 거기 필요한 거 뭐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럼 냉장고 이런 거 사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대충 이제 비용이 그냥 뭐 한 번 학교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최저 4천만 원, 최대 이제 1억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거에 좀 미쳐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정말 거기는 진짜 정말 그 깊은 이런 마을, 산골 마을 이런데 이제 교회를 짓는 건데, 거기는 뭐 500만 원, 800만 원이면 하나씩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10개를 짓기로 했는데, 그냥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그냥 그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기쁜 일을 하는데, 그냥 여기에 그냥 소개팅을 주선하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역 사회와 소개팅을 주선하는 이런 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크게 손해할 필요도 없다. 뭐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이제 후원 사역에 좀 깊이 들어오시면은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처음부터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완전히 내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을 끝없이 해야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어디 학교를 짓고 싶다. 그럼 이분은 인생에 처음이잖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조금만 도움을 줘도, 한국에서는 같이 늘 볼 수 있으니까 명절마다 인사하고 늘 이렇게 뭐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해외에 뭐 학교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연락도 없는 거지. 뭐 고맙다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짓고 그 뒤로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해 하시죠. 이재성 작가는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끝없이 할 수 있냐. 나는 상처받아서 또 한 번 상처받을까봐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판타지가 있잖아요. 기부 봉사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한 판타지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뭐 냉정히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교사님은 아니 나는 뭐 이 사람이 짓고 싶다 해서 나는 여기 그냥 소개해 준 건데 내가 돈 받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도 중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0%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비로 가져가시지만,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뭐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집중해 줄 수 없는 거죠. 이미 후원 받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한 명만 내가 특별 대접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모르시니까 상처받는 거죠. 이거 추석인데 내가 돈을 5천만 원이나 보내서 거기에 뭐 학교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거기에 스쿨버스를 사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지, 명절 인사도. 막 계속 이 상처가 누적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현승님, 네, 맞아요. 저도 현지인들에게 마음을 비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교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늘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저도 인생에 많은 오류가 있었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가 참 많았고, 정말 안 좋게 정말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제가 본의 아니게 저도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겠죠. 저는 뭐 잘 못 느끼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뭐랄까,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참 모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똑같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정말 저에게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이게 좀 이제 웃긴 이야기인데 좀
그 지역에 가난한 분들이 없다라면, 물론 이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분들 마음이니까. 가난한 지역이 없다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분에게는 그 정말 지난 그 10년 이상 또는 20, 30년 동안 그분을 거쳐간 무수히 많은 후원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해서 그분에게는 제가 전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그 본인이 이제 처리하는 그 업무의 그냥 일환일 수도 있죠. 그 선교사님이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한테 어느 정도의 돈만 가져가고 그 목적으로 접근을 하셨든 안 하셨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없던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마다가스카르 이블루이다 마을에 세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6살이 되면 다 돌로 돌을 깨고 돌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애들이 막 이제 12살, 13살 되면 막 실명되는 아이, 눈 한쪽이 이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학교가 생겨지면 그 마을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더 이상 돌 깨는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심지어 저를 잠깐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으로 접근한 그 선교사님조차도 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마음도 편하고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물질을 주지만 내가 또 이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이거는 또 너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 봉사 기부로 시작한 일인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가라는 게 물질적인 것도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겠지만은 마음적인 것도 대가를 바라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이제 기부 봉사 철학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거워요. 그리고 그 기존 선교지라든지 기존 학교 지은 지역은 금방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곳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내가 이 현재 사역에 집중하기도 바빠요. 지금도 제가 뭐 탈북인 사역해야죠. 마다가스카르 사역해야죠. 뭐 너무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 행복, 현재 나눔의 행복에 집중하기에도 제가 솔직히 시간이 부족해서 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게 거의 그냥 늘 90% 이상이에요. 10% 정도는 저도 인간이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돌아보면 90%는 이제 기쁨, 행복, 감사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은홍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 지성, 제가 또 유튜브 채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지성 TV 딱 들어가면 그 밑에 나오죠. 여행자 지성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학교를 지은 그 국가들의 그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거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너무 기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기쁨을 저는 참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저도 늘 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에스터리 21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참 저도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너무 행복한 나만의 그 놀이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이 기부 봉사 활동에 관한 그거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 그쪽으로 저는 피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행복해지는데, 내가 인생을 정말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어떤 우리 물질적 어떤 뭐 베스트셀러 작가, 뭐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제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내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또 내가 치열하게 살았구나. 참 내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글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말 이 치열한 경쟁이 있고, 참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참 우리를 행복과 참 멀어지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제 마음의 위안, 진정한 이게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선교편지 잘 안 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이해하세요. 당연하죠. 뭐 언제 선교편지 쓰고 그럽니까? 바빠요. 저는 뭐 선교편지 오고 뭐 이러는 것도 뭐 좋아하지도 않고요. 예. 여행자 지성에 나오는 여자 선교사님, 이은옥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뭐 후원자들이 뭐 너무너무 많으시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장현신님, 어유 감사합니다. 이은옥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 어린이 사역하시는데, 그 어린이들 관리만 한 5만 명 정도 하세요.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래서 콜카타 지역이죠, 인도. 거기에서 한국인 마더 테레사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현지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네네. 5만 명? 아니, 그 정도 규모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는 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은옥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여름 성경학교, 이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스타디움 같은 데를 빌려서 해요. 애들이 한 번에 5만 명 정도가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고요. 이 행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콜카타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뭐 주 장관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랑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헬기 타고 이 경기장에 착륙을 해서 축사하고 그럽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이런 선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고 정말 크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그 정도 흐름이 있습니다. 네네. 안미리님, 성경책 후원 오늘 했어요. 좋았어요. 감사해요. 잠깐.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부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30분 동안 오늘 주제와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눠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30분은 좁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이제 제가 편집을 살짝 해서
그 공개 영상을 올리고 지금 영상부터는 또 잘라서 제가 다시 한번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야기는 했고요. 자, 이제 현실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 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주식 이야기를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이 있었어요. 산불 감시원은 이제 아시죠? 그 산에 있으면서 산을 타면서 그 산에 그 공익근무요원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산불을 감시하는 막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계시면서 산불을 감시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산불 감시원 체력 시험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원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경쟁률이 3대 1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체력 시험이 강화가 되었냐면요. 그 배낭을 메고 경사길 2km를 25분 만에 왕복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체력 시험이. 그런데 이 배낭이 단순한 배낭이 아니고 물을 15리터를 담은 이 물병이 들어간 배낭이에요. 15리터면은 뭐 작은 그 무게가 아니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이제 3대 1의 경쟁률인데 대부분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60대에서 70대 고령자가 대부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그냥 뭐 충분히 노후를 보낼 자금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그냥 무직으로 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나도 일을 좀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정말 이게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특별히 노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직업이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계속 무직으로 살 수 없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같은 직업이라도 이분이 좀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산불 감시원 같은 이런 좀 노동 강도가 센, 체력적으로 좀 뭐랄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여기에 지원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노후 문제에 대해서 좀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체력 시험에서 70대 고령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가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 1997년 IMF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전까지는 진짜 뭐 노인이 이런 일을 한다? 상상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IMF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글로벌 체제가 되고 여기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강화가 되다가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또 터졌죠. 그러면서 그런 흐름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평균 연령이 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평균 연령이 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IMF 시절만 해도 65세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동안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65세다. 그럼 제 주변에도 보면 65세 어르신들 정말 팔팔하시거든요. 등산하는 거 보면 나보다 더 힘이 세신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 장인어른도 정말 뭐랄까,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물론 뭐 저하고는 이제 저는 뭐 이제 낮밤도 바뀌어 있고 저도 제가 좀 일을 너무 이제 처절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느끼시는 거죠. 아, 내가 앞으로 더 오래 살겠구나. 그런데 통장에 돈은 없고 국민연금도 진짜 조금 받고 너무 막막한 거죠. 자식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 감시원 이런 데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체력 시험에. 그러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5, 6년 전부터 이런 뉴스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 멤버십 강의 때도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일본이 20년 전부터 도둑이 많이 생기고 있죠. 노인 도둑이. 일부러 도둑질을 하는 거죠. 경찰관 앞에서.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죠. 교도소에 가면은 먹고 잘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곤 노인층이 너무 많아져서 이분들이 이제 다 거지가 된 거죠. 노숙인이 된 건데 노숙인 생활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일본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부의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부를 쌓아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뭐 스크루지 영감이 되는 그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이제는 내가 그냥 부자가 돼서 그냥 내가 탐욕스럽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존과 사회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 되기 전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그 젊은 시절에 그 정도 수준의 나의 그 개인적 존엄이죠. 개인적 자존이죠.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고 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부를 쌓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손자나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에게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뭐 이미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일본식 사회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80%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진짜 정말 너무너무,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 특별히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뭐 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히 살아왔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노인이 되어 있고 내 앞에는
노인 지옥의 시대, 지금 일본을 뒤덮고 있는 그 노인 지옥에 내가 들어와 있는 현실, 이게 가장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자 연구 보고서가 나왔죠. 그 하나은행이었나?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의 이제 흐름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든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이에요. 사업으로 성공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 제가 늘 말씀드린 메디컬 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분도 원래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는 그냥 동네 한의원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한의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환자들 치료하고 이게 이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한의원, 이렇게 작은 한의원 하고 뭐 구로구 쪽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나의 노후, 나의 미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현명한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고,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도 하지만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뭐 약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는 사업 중에는 그 메모리폼 베개 사업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것도 은근 잘 팔리고 있어요. 사업가로 바뀝니다. 사업가로 바뀌고 지금 이제 한 7, 8년 됐죠. 지금은 이제 뭐 사업 그 기업 밸류가 거의 700억대로 이제 껑충 뛰었죠. 이제 이분이 그 사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또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아, 이 사업이라는 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도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또 나눠줘야 되고 이익을.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기업은 성장해 가는데, 이분이 또 여기서 아차, 내가 뭘 놓쳤나 보니까 주변에 이제 또 진짜 부자들을 또 보니까 이분들이 다 부동산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또 만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젊은 친구예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친구가 원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짜 치열하게, 이제 이 친구는 뭐 20대부터 사업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제 40대에 들어서서 사업에 좀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 기업 밸류가 뭐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업 밸류로 따지면 한 500억대 밸류고요. 이제 본인 자산은 지금 뭐 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20억대, 10억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도 최근에 겨우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만 치열하게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알려지니까 부자 클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자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에 성공한 이제 부자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에는 그냥 뭐 젊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 이 직원분들은 다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정말 큰 부자는 아니죠. 본인보다 부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자기가 가장 부자예요. 자기가 가장 성공했고, 물론 이제 뭐 거래처 막 이런 데는 더 부자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하고는 업무상 관계지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 대학교 선배 권유로 부자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제 부자 클럽에 한 1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교 이제 출신들만 모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교류를 하면서 진짜 큰 부자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부자들이 다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사업으로, 기업 밸류가 그래도 뭐 몇백억대 이상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그분들하고 자신과의 이 친구가 차이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여유롭게 쓰고 왜 이렇게 부자의 티가 팍팍 나는 걸까? 나는 정말 치열하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500억대 규모의 그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을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도 늘 쪼달리는 느낌인데, 이상하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느낌도 없대요. 요즘 막 우리나라 사업 전체가 막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그냥 뭐 워낙 이제 이분들이 뭐 자기 생각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뭐 부모님 때부터 재산이 많았거나 뭔가가 있었겠지. 옛날에 호황기 때 돈을 많이 벌어놨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화가 이제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만나서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부동산이구나. 자기는,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냥 사업만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 사업도 없고, 그 정말 강남의 그 좋은 건물을 진짜 타 세대로 사는 건 아닌데, 그 위에 그 5층짜리 건물에 3개층인가를 세를 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업에 내가 이제 투신해서 사업만 잘 되면 된다. 사업이 이제 나중에 잭팟이 터지면 나도 막 이병철처럼 된다, 정경처럼 된다, 뭐 나도 네이버처럼 된다, 카카오처럼 된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정말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는 무관하게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그 부자 선배들의 대다수가 자기 나이 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자 선배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부동산도 해야 되는구나. 주식도 해야 되는구나. 금융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부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사업을 계속 하되 이제 부동산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말 부자티가 팍팍 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부동산의 비밀을 깨닫고 부동산을 대량으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사업을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을 또 강남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랄까 뭐 좀 더 큰 이제 사업장으로 가자, 뭐 여기에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자, 이런 쪽으로만 갔을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템포를 늦춘 거죠.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제 강남에 이제 작은 건물 하나 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3계층을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구나. 이제 내가 그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건물을 이제 일단 하나 산 거고요. 이제는 4억을 사자.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훨씬 적은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은행 이자고 세금이 월세보다 훨씬 적다. 이 친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깨우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친구가 뭐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모르지만 그 정말 100명에 달하는 그 부자 그 선배들, 뭐 후배도 있고 그런데 이 그룹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부동산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야 됩니다.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주식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들어야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사라 사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부의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부의 원리를 깨우쳐야 내가 투자자로 변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내가 뭐 부동산 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내 자식들한테라도 이런 부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내 자식은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다? 부동산을 3대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부의 사고방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하면은, 아니 나는 평생 벌어도 강남에 건물 못 사는데 부동산은 뭐 끝난 거지,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원히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도 부동산을 못 삽니다. 내 손자도 못 사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서 이 부동산의 가능성이 0%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2대, 3대까지, 내 후손까지 다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내가 이런 지식을 후손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후손이 다 따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0%는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계속 생기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이 참 뭐랄까, 부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결국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2%에서 10%라고 추정되는 이 양반 계급을 제외하고 조선은 사실상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평민이 있었지만 평민이 뭐 거의 노예죠. 그렇죠? 노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평민이.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노비가 되면 주인집에서 알아서 다 먹여 살려주니까 노비가 평민보다 오히려 더 먹고 사는 길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조선은 암담한 사회였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우리 민족 전체의 무의식에 뭐가 쌓였겠습니까? 빈곤의 사고방식, 노예의 사고방식이 쌓인 거예요.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또 이렇게 사회주의적 문화에 한국 사회가 취약하게 되고 급격히 그 물결에 휩쓸게 된 게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 정말 우리 집단 무의식을 우리가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인구의 90% 이상이 50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대대손손 500년 동안 도대체 몇 대예요? 노예 사고방식. 노예 사고방식 특징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노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문제라는 거죠. 조선시대 사회가 문제였잖아요. 조선시대는 노비가 양반이 될 수 없는 사회니까, 평민이 양반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사회가 문제인 거죠. 이 집단 무의식이 진짜 500년 동안 쌓여온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죠. 일제 시대에 우리는 일본의 노예였죠, 전 국민이. 또 강력한 노예가 된 거죠.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이 되면서 대한민국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북쪽은 김일성 노예사회.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조선시대랑. 이게 지금 600년의 흐름을 지금 이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집단 무의식, 내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의식이 쌓여 있다는 거. 내 진짜 무의식의 표층을 파고 들어가면 빈곤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부의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하지만 역사상 가장 최고 부자 국가를 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보다 더 부자 국가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지금은 몰라겠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국가였다고 볼 수 있는 부자 국가, 최근 들어서 영국에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사촌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점심을 사주면서 사촌에게 땅 사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게 됐는지. 사촌을, 땅 산 사촌, 부자 사촌을 너의 멘토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없는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영국하고 미국, 서양에는 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만일 네가 가난뱅이 5명이랑 같이 어울려 다닌다면 너는 6번째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면 내가 설령 부자였을지라도
나도 가난뱅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빈부의 차별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부제도, 봉사제도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 섬기는 제도는 미국, 영국, 서양이 훨씬 먼저 발달했고 정말 이게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는 그 법으로 부자 사고방식의 개념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제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시 이제 유대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아니 뭐 지금 이제 뭐 20분 넘게 서론도 지금 시작을 제대로 안 했어. 다시 이제 본 이야기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조선 사회는 조선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조선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서양도 농노 제도가 있지 않았냐. 서양도 노예가 있지 않았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거 아니야 영주가. 사실과 다릅니다. 서양의 농노 이 사람들은 그냥 조선의 평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비, 노예라는 거는 조선 인구의 50% 이상이었는데 진짜 노예죠. 진짜 노비는 주인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주인집 바로 옆집에서 사는 그러면서 주인집 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평민은 자기 땅을 경작해서 이제 뭐 내가 소작농이어도 땅 주인한테 뭐 좀 바치고 아니면 내 땅일 수도 있고 내가 벌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구조고요. 노비는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제 중세 서양의 농노는 뭐냐면은 조선의 평민하고 비슷했어요. 영주한테 땅을 빌려서 영주의 땅을 갈아서 이렇게 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주의 집에 들어가서 영주에게 뭐 물심부름하고 영주 집안 청소하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주 집안의 하인으로 따로 있었고요. 농노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평민 계급으로 봐야 되고 서양의 농노제도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깊이 설명하겠지만 서양의 농노제도는 기본적으로 1300년, 14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가 뭐 고려시대죠. 그때 농노가 다 그 노예제도가 다 농노제도도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조선은 이제 그 동족을 노예로 삼는 구조인데 유대인들은 그 노예제도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그 나라도 없이 비참하게 떠돌았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이라든지 사업 또는 회계, 금융 이런 쪽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항상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막 뭐 개토 같은 거 만들어서 유대인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 것도 박해도 많았지만 유대인의 어떤 그 주류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하고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항상 부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거지에 어떻게 보면 집도 없고 그냥 떠도는 떠돌이들인데 이 부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항상 부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일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고요. 더 나아가서 왕의 재산.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추방을 당하잖아요. 스페인 이런 데서도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을 당하면 그 나라가 부자 나라였다가 가난한 나라로 됩니다. 국가 부도가 오고 그랬어요. 중세시대하고 근대시대에. 이 정도로 유대인은 이제 부의 감각이 탁월했죠. 그래서 참 조선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여기 노비의 빈곤 사고방식이 충만한 국가였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지만 부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대륙으로 넘어옵니다. 신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죠? 거지가 돼서 넘어오죠. 다 뺏기고 그냥 넘어옵니다. 그냥 금반지 몇 개 숨겨놓은 거 그냥 그거 몇 개밖에 없었어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사업체도 뺏기고 그 금도 뺏기고 통장에 있는 거 다 뺏기고 진짜 무일푼 빈털터리 거지 집단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일대 유대인들은 완전한 거지였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도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넘어온 이 백인들이 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제 세탁소하고 슈퍼마켓, 첨가물, 과일 팔고 길거리에서 행상으로 시작을 했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행상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1세대가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우리가 뉴욕을 접수해야 된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미국은 그 두 부류가 있었죠. 영국이나 유럽의 귀족 계급이 와서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좋은 건물 다 차지하고 이 계급이 있었고요. 영국이나 유럽의 이 평민들이 넘어와서 캐나다는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갔죠. 미국은 이제 평민들이 넘어와서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진짜 그 부의 그 상층부는 귀족들, 그 유럽 대륙의 귀족들이 차지하고 그 중간하고 이 중간 계층은 이제 유럽의 평민들이 차지하고 이 하층을 이제 유대인하고 중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층민으로 시작하고 거지로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뉴욕을 우리가 접수하자. 무엇부터 접수해야 되냐? 부의 원리, 부동산과 금융을 접수해야 된다. 이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보석, 미술품 여기까지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 즉 부동산과 주식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대 때 길거리에서 판잣집 짓고 살았죠. 정말 무허가 판잣집 짓고 살았는데 1대 때 정말 세탁소 이런 거 열심히 해서 겨우 이제 정말 작은 집 하나를 장만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대주택, 뭐 임대 아파트 이런 데 이제 겨우 들어간 겁니다. 또는 이제 연립 빌라 이런 데 들어간 거죠.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뭐 연립빌라라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간 거예요. 정말 이제 막 쓰러져가는 연립빌라 한 채씩 이제 겨우 이제 아빠 세대에서, 아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더라도, 세탁소를 하더라도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조합을 만들고, 그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또 기업을 세우고. 자, 이제 2대가 등장을 합니다. 2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미 얘네들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부의 사고방식으로 무장을 한 거죠. 집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실전 이제 투자 이런 것도 부모들하고 같이 계속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사업에 참여하고, 얘네들은 이미 이제 사회에 나오는 순간 부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충만한 아이들이죠. 2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죠. 연립빌라에서 2대가 아파트로 넘어가고, 2대가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삽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상가 하나, 이거를 이제 분양받는 거죠. 자기 소유로 2대가 하고, 좀 더 잘 된 사람들은 2대에서 대출을 끌어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 삽니다. 자, 그리고 3대가 되죠. 3대는 이제 이게 벌써 100년의 이제 그 부의 지식이 쌓인 거죠. 3대로 딱 들어가면 3대가 비로소 이제 뉴욕의 고급 그 빌라,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뉴욕 메인가에 있는 핵심 건물을 사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 1대, 2대, 3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거지야, 다 뺏겼어. 뉴욕도 왔는데 진짜 뉴욕도 역시 유럽의 축소판이야. 여기서도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부자들의 옷이나 빨아주고, 부자들의 그 생필품이나 조달해주고, 우리는 여기서 하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 이런 거 딱 끝냈다라면 지금 뉴욕의 부동산의 80%, 뉴욕 건물의 80%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벌써 지금 200년 넘게 된 거죠. 지금 뭐 몇 대죠? 그 뭐 200년이면 뭐 한 7대, 8대 막 이렇게 되겠네요. 미국 전체 역사가 지금 한 290년인가 80년인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거의 이제 한 300년 되는 거죠. 300년의 흐름이, 이 부의 흐름이 쫙 이렇게 유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뉴욕의 건물의 80%를 유대인들이 소유를 하게 되고, 미국의 가장 최고의 기업들을 유대인들이 다 소유를 하게 되고, 월스트리트를 유대인이 손에 쥐고 흔들게 되고, 이런 기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관점입니다. 저는 그 관점을 권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 하면은 막 이렇게 참 뭐 지금 이 뭐 페이스북도 유대인이냐, 아마존 유대인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유대인,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미 완성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뭐 한 250년 전 또는 뭐 280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 유대인들의 결심 있죠. 이걸 저는 부의 사고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고, 내가 나 때 부자가 못 된다면 내 자식 때는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 내 자식 때라도 안 된다면 내 손자 때는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뉴욕 전체,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되고, 여기 부동산의 80%, 10개 중 8채는 다 우리 거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게 그 당시 초창기 유대인 거지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왔을 때 중국인들도 왔단 말이에요. 중국인, 뭐 흑인, 뭐 히스패닉, 뭐 흑인은 이제 뭐 노예였으니까 좀 배제를 하자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왔는데, 중국인들은 유대인 같은 그런 부의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중국인들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이나타운,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이 중국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간 중국인들은 이제 부의 사고방식을 가졌죠. 근데 조금 이제 그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거지 상태에서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부자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저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제 화교 부자들은 이미 부자죠. 이미 100배, 1000배 부자인 사람들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뭐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훨씬 더 약한 국가에 가서 너무 쉽게 그 부를 갈취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 미국에서도 부의 사고방식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만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부자가 못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죄를 짓는 거죠. 내가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스크루지가 되자,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라는 거죠. 예.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부가 있으면 내 자식을 같은 교육을 시켜도 우리가 미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이런 데 선진국에서 교육받고 온 아이들이 이제 계속 사회의 중심이 되어 갈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 이미지가 떠올랐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셰익스피어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소설인 거고요. 맨하탄 할렘가의 유대인촌이었다네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은 뭐 어디 가든 처음에 거지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요. 처음에 러시아에서도 그랬거든요. 뭐 유럽, 뭐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다 그랬죠. 일단 핍박을 받고요. 핍박을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리고 살해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뭐 와서 다 죽이죠. 칼로 찔러서 다 불태우고 싹 뺐죠. 그리고 나서 수레 같은 나무 수레에 옷까지 하고 이불 정도나 겨우 챙겨서 이제 다 쫓겨나죠. 그렇게 해서 떠돌다가 다른 나라에 또 정착하고, 이게 유대인의 이제 흐름이죠. 그런데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부의 사고방식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또 유대인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정착을 거지로 시작을 하고, 할렘, 이제 거지 마을로 시작을 하는데, 워낙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고, 뭐 부의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뭐 귀족들이 결국, 또는 왕족이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빈민촌에 있는 유대인을 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유대인 모두가 픽업이 되는 건 아니죠. 꼭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니까 몇 명 픽업해가지고 왕정에 박아놓고 자기 귀족이 이제 자기 성에 들여다 놓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왕들과 귀족들의 재산을 막 어마어마하게 불려주면서 이 혜택이 이제 유대인 빈민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또 잘 살게 됩니다. 너무 잘 살아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득권들이, 야, 쟤네들이 돈을 저렇게 잘 벌고 돈이 저렇게 많은데, 야, 이러다가 경제를 뺏기면 우리가 모든 걸 뺏기는데, 나라도 뺏기는 거 아니냐, 국가를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 이거 무서운데? 그럼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 핍박을 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또 다 뺏기고 거지가 돼서 또 떠나죠. 다른 국가 가서 또 국가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책 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멤버십 강의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제별로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 겁니다. 예, 제가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이재성 TV 멤버십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주제로 들어갈게요. 지금 1시간 됐는데, 오늘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1시간을 했는데 30분은 기부 봉사 이야기하고 30분은 유대인 이야기하다가 끝났어. 와, 진짜 황당한데. 그레이스님, 그 작가님 설명하실 때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하시는지 활동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부동산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의 무서운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 라이브 때는 현실 경제를 다룬다고 했죠. 현실 경제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죠. 전쟁 상황이다. 그렇죠? 대공황 상태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겨우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금 경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IMF 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100개국이 넘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황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선진국들하고, 유럽의 선진국들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들 있죠. 미국이 지금 강제로 체결해준 국가, 대한민국도 거기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달러가 많이 풀려서 나라가 지금 폭삭 주저앉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브라질 같은 우리나라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신흥국들이죠.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체결 안 된 곳은 지금 국가 부도 상태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상황이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팩트는 전쟁에 준하는 그런 경제 상태다. 전쟁이 터졌을 때나 일어날 법한 경제 재앙이 지금 이미 터져 있는 상태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 대통령도, 미국 트럼프는 이야기 안 했네요. 했나 한번. 미 연준 의장도 이야기했고,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개 라이브에서는 이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 경제 재앙이 터질지 모르고. 그럼 우리가 부동산도 주식도 이제 우상향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언제 경제위기가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면 뭐 바로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경고를, 공개 라이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멤버십은 이제 우리가 부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경제공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터지더라도 이거는 몇 년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1년에서 5년 정도에 해당하는, 전쟁이 터져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보면 미국 주식이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는데 이게 쭉 올라가다 전쟁이 터진 순간 폭락을 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이제 몇 달 지나면 다시 주식이 오릅니다. 전쟁 중에도 주식이 조금씩 올라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러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전쟁이 터져도 이게 주가가 올라가요.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현금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 주식하고 부동산이 전쟁 중에도 조금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특이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 뒤통수에 좀 그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뒤통수를, 그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그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시칠리아, 이탈리아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낫죠. 세계적인 그 섬이니까. 저도 이제 이탈리아를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시칠리아를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시칠리아를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칠리아 너무 좋아하죠. 그 우리 영화 대부의 그 뭐라고 할까, 그 대부의 그 스토리가 있는 그 마을이기도 하고, 시칠리아는 진짜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정말 좋아요. 시칠리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시칠리아 추천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안미리님, 아마존 갑자기 폭락, 넷플릭스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칠리아라는 곳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10배 이상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 도시예요. 근데 최근에 시칠리아에서 집이 얼마짜리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 한 채 가격이 1,300원인 집이 나왔습니다. 시칠리아가 지금 부동산이 빈집이 많아지고 있어요. 빈집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일본도 지금 그렇죠. 일본도 지금 집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0원. 그러니까 세금만 대신 내줘라, 관리비랑. 나 세금하고 관리비가 너무 힘들다. 이거 그냥 가져가라. 이런 집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일본 빈집이 약 900만 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빈집이 몇 채라고요? 900만 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빈집이 이제 시작입니다. 충격적이게. 왜냐면 이제 일본이 노인지옥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빈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의 빈집이 2천만 채를 넘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이 도쿄에는 빈집이 없냐? 도쿄의 빈집이 약 90만 채예요, 지금. 근데 이 도쿄 빈집도 이제 뭐 2배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 충격적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그 빈집이 90만 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비율은 2018년에 그 전체 집을 놓고 봤을 때 16.9%였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1.1%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채가 있다 그러면 20채가 이제 21채가 빈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33년에는 그 30.4%, 그러니까 100채가 있다 그러면 30채가 빈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인데 2033년 앞으로 12년 뒤에는 일본 전체 주택 7,126만 채 중에 3분의 1이에요. 2,167만 채가 빈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전체 집이 약 7,100만 채인데 그 중에 2,100만 채가 빈집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부산 지역이에요. 부산 영도구 봉산 이동 마을에 집이 400채가 있는데 이 중에 100채가 빈집이에요. 이미 일본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부산에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부산시에서 2018년부터 빈집 재생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빈집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보자. 그래서 시에서 빈집과 땅을 매입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칵테일 체험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지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이런 집들이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주도 빈집이 무려 36,600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98%가 증가했어요. 그동안 제주도 열풍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주도 이 열풍이 꺾인 데는 중국 사드의 영향이 컸어요. 하지만 중국인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 많이 가서 집을 샀죠. 정착하려고. 또는 자기가 그 쉬어갈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로 하려고 제주도에 그런 집들을 많이 사놨는데 지금 중국인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가 지난 5년 동안에 뭐 중국인들이 버리고 간 집도 있겠죠. 어쨌든 9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돈 많으신 분들이 제 지인만 해도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80채를 지은 분이 있어요. 물론 80채를 짓는데 망했죠. 그 80채가. 아마 제가 알기로 뭐 200억인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뭐 180억이 대출인데 대출 이자 내느라고 피눈물 흘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재산이야 뭐 거의 1,000억대니까 뭐 그런 거 흔들리실 분은 아닌데 지금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그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분양을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때 그게 잘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사드 사태 터지고 난 뒤에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사드 사태 터지고 나서도 제주살이 열풍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막 서울 사는 사람들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집 한 채 갖는 게 꿈인 이런 것들이 흐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분이 뭐 중국인 대상으로 나는 장사하고 싶지 않다.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데 이 정도 사회 분위기면 이거 80채 타운하우스 만들면 타운하우스 한 채에 뭐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뭐 6억인가 7억인가 이렇게 분양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양을 받고 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름에 한 달 동안 쓰는데 그런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이분이 따로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게스트하우스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에 내 세컨드하우스가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 세컨드하우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는 동안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돼서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관리하는 회사가 다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원래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접고 부동산업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부동산이 자기가 봤더니 내가 사업 10년 한 것보다 순수익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계산을 얼추 해봤더니. 부동산을 같은 거래도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같으면 그냥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사겠다.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그랬죠. 이재성 작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냥 원칙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뭐 원칙만 알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든 이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지역에 가면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그래서 제주도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워낙 또 부동산에 탁월하신 분인데 강남 같은 곳이 아니라 제주도 애월마을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기존의 타운하우스들이 뭐 저가 형태란 말이죠. 뭐 3억짜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서울에 뭐 이렇게 그 중산층에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중상류층한테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좋아할 법한 그 정도의 집을 지으려면 기본 이제 그 7억대는 돼야 된다. 6억에서 7억대 2배 이상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이분이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오른 게 됐죠. 왜냐면 그때 그 돈으로 강남에 건물을 샀다면 2배 올랐을 테니까 앉아서 200억 버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제가 알기로 뭐 200억인가로 기억하는데 200억이 지금 묶인 상태고 18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고 계시는 상태죠.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멤버십 강의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곁다리로 왔는데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가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그전에는 경제가 괜찮았죠. 경제가 괜찮은 시절에는 역시 뭐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안 되죠, 크게. 그래서 그때도 경제가 뭐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가 나름 괜찮게 흘러가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제주도에 집 한 채 갖고 싶어, 세컨드하우스로. 물론 이제 뭐 대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대출도 잘 나왔으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게 얼어붙은 거죠. 무슨 놈의 제주도 집이야.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는 심리니까. 지금 뭐 내가 제주도는 위험하고 내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내가 뭐 서울 쪽에 원룸이라도 하나 내가 사두고 내가 월세라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낭만적인 거를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없다. 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가 될수록,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역설의 현상이 일어난다. 지방 부동산은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른다. 서울 부동산은 더 오른다. 제가 이 말을 계속 여러분께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이미 제주도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그 제주도는 그 지금 빈집이 36,600채인데 지난 5년 동안 98%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 빈집이 1995년에 35만 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42만 채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35만 채에서 142만 채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서울은 빈집이 어떨까요? 자, 서울 빈집은 95년도에 약 4만 채가 빈집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빈집이 7만 9천 채로 늘어납니다. 2016년 1년 만에 빈집이 더 늘어요. 9만 5천 채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서울 빈집의 3분의 1, 32%는 어디에 서울의 빈집이 가장 많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경제 대통령 이지성 작가님 늘 응원합니다. 제가 대통령은 아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원칙만 알아요. 딱딱 핵심만 알고 핵심만 잡고 가자라는 주의죠.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나한테 50억이 있다, 뭐 10억이 있다. 그럼 그 돈으로 강남에 차라리 뭘 사는 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작은 거라도 하나 사는 게 낫지 지방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제주도 가는 거 안 한다. 이런 주의죠. 같은 주식을 해도 미국 주식, 뭐 애플이나 뭐 나이키, 코카콜라 이런 거 하지 한국 주식 어설프게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딱 원칙만 이야기하면서 무식하게 가는 이런 스타일이 한국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저의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미 증명된 것만 해도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만 놓고 보면 9만 5천 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 서울에 9만 5천 채가 빈집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서울 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원구 나왔고요. 서울 변두리 나왔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개봉동, 은평, 서울 서쪽, 노원, 양천, 은평, 강동 등 서울에서 강남권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 예. 자, 그레고르 잠자님하고 최종진님 맞췄습니다. 강남입니다. 지금 서울 빈집의 32%는 강남 사구에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집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떠올립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폐가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남 쪽의 빈집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본도 도쿄 수도에 그 빈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빈집이 지금 약 전국적으로 이제 9,900만 채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33년에는 이제 2,100만 채로 늘어나는데 2018년 기준 일본 전국 빈집이 900만 채인데 그 중에 10% 90만 채가 도쿄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서울에 그 전국 빈집의 그 10% 정도가 서울에 있습니다. 아니 10%가 아니구나. 서울 빈집이 좀 작아요. 도쿄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5% 정도가 서울에 빈집이 있는데 전국 빈집에 5%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국 빈집이 142만 채인데 서울에 약 9만 5천 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7, 8%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조금 적은 숫자죠. 그런데 그 서울 빈집의 32%, 3분의 1이 그 강남 사구에 있고요. 서울 빈집, 특히 강남 빈집의 상당수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무려 서울 빈집이 9만 5천 채인데 그 중에서 4만 6천 채가 아파트입니다. 정말 특이한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2017년 이후에 그 빈집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2018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동안 그 옥탑방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옥탑방 생활을 마친 뒤에 그 빈집 매입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을 계속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빈집이 지금 이미 90만 채죠. 아마 이제 10년 뒤에는 도쿄에서 빈집이 300만 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빈집이 많아지는 겁니다. 도쿄에 있는 집에 거의 이제 4분의 1이 빈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고요. 서울에 빈집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강남구에 빈집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저출산 초고령 사회. 자, 대한민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강남 집값도 떨어진다. 이유는 빈집 때문이다. 아니, 이유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자, 그러면 일본의 사례를 놓고 한번 봅시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도쿄에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도쿄의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빈집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1995년에 비교하면 빈집이 지금 2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1995년에 서울 전체 빈집이 4만 채였는데 2016년을 놓고 보면 빈집이 9만 5천 채입니다. 2배면 8만 채여야 되는데 1만 5천 채가 더 많죠. 빈집이 무려 5만 5천 채가 늘었는데 서울 집값은 더 폭등을 했죠. 강남 집값은 더 폭등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의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비밀인데, 그러면 도쿄 집값은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데 도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느냐? 그거는 심플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그냥 제가 선택한 분석은 이거예요.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중상류층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도쿄에서 생기고 있는 빈집들은 다 이게 이제 빈집이 이제 방치가 되잖아요. 그럼 빈집이 노후화가 된다는 거, 낙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일본 도쿄의 중상류층이 이 빈집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도쿄에 있는 빈집을. 새로 지어진 집, 뭐 신축 뭐 맨션, 뭐 신축 단독주택 이런 거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싸겠죠. 그동안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건축비도 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준다, 뭐 인구가 늘어난다 이것도 아니고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요.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 뭐 빈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집, 좋은 집이죠. 새 집. 여기 이거를 이제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새 집을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새 집을 살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빈집도 많은데 새 집을 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빈집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내 집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런데 더 좋은 집은 경쟁률이 더 많겠죠. 땅값도 올랐고 모든 것들이 더 올랐죠. 그래서 일본 도쿄가 집값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 시대고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인구가 줄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빈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고 강남에서 뭐 단독주택을 사고 이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남구에 이미 빈집들이 있고 그런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강남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전세난은 왜 그런가요? 전세난은 뭐 심플합니다. 그냥 정부 정책 때문이죠. 정부 정책. 그래서 뭐 그러지 뭐 전세난은 별거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전세난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심플하게 놓고 보면 일단 뭐 정부의 정책인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내 집주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그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까 예전 같으면은 2년 거주하다가 전셋집으로 옮겨야 되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니 뭐 그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데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뭐 이제 있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전세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나오면서 전세가 사라진 거죠. 갑자기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헌집 헐고 새 집 지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헌집을 헐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박원순 전 시장이 뭐 세상을 떠났죠. 그 양반이 빈집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빈집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대부분 빈집이에요. 빈집이 더 는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아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데 빈집이 다 상태.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집을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빈곤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이제 부동산을 들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공급을 많이 시켜주면 뭐 이명박 정부나 뭐 노태우 정부처럼 이때 집값 확 떨어졌잖아요. 공급을 많이 했으니 새 아파트.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 원룸 사는 사람, 지금 뭐 15년 된 아파트, 5년 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모두 다 더 넓고 더 신식 아파트, 최신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의 사고방식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아파트를 많이 짓죠. 새 아파트를 팍 많이 지으면 기존의 부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다 내놓고 새 아파트로 다 들어가죠. 새 아파트는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차피 좀 헌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이 되죠. 조금이라도 내려가죠. 구축이. 그러면은 연립빌라에 살던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또는 정말 지방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수도권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그동안 돈을 모아서 부자들이 떠난 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 아파트에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새 아파트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거를 막아버렸잖아요.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부자들도 갈 데가 없고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건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 짓고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물론 이 안에서 투기가 일어나죠. 굉장히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 시장 흐름에 놔두고 차라리 투기가 일어나는 게, 아파트 가격이 뭐 강남에 10억짜리가 투기가 일어나서 13억, 14억은 되지만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되지는 않죠.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 정책을 이렇게 때려서 새 아파트도 못 짓게 하고 전세도 못 놓게 하고 새 아파트 뭐 갭 투자도 못 하게 하고 막 이런 온갖 짓들을, 가장 큰 문제가 공급 부족인데, 뭐 그냥 그 뭡니까, 옛날에 박원순 시장도 그랬잖아요.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야 된다. 난 그때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다 쓰러져가는 그 주택들, 이런 게 뭐가 아름다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아름답다고. 근데 그 개발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야. 거기 다 쓰러져가는 막 그런 데 되게 많거든요. 막 구도심 이런데. 그거 다 때려 부수고 그냥 거기 아파트 20층짜리 막 쭉쭉 세우면 되거든요. 강남 음마 아파트 때려 부수고 50층짜리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럼 부자들이 자기 아파트 다 내놓고, 전세나 매매로 다 내놓고 새 아파트로 다 몰려가죠. 그러면 전세가 또 엄청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민주당이 이제 강력하게 있는 그쪽 지역은 개발을 안 시켜요. 참 이상해요. 그 진보 또는 좌파 쪽은 왜 그렇게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더 좋은 아파트에 가는 거를,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정말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그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15억부터 15억 이상인가는 대출도 안 나와요.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15억 이상 아파트는 꿈을 못 꾸는 거죠, 평생. 그 이상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 최고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부자, 집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놓고 봤을 때 딱 15억까지라는 거. 거기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은 또 80%까지 해주네. 뭐 물론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계속 줄어들겠지만, 전세 대출은 또 팡팡팡팡 해줘요. 뭐예요, 법이?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죠. 왜 집주인 되려고 해? 왜 재산을 가지려고 해? 그냥 전세 사라. 국가에서 전세 혜택 엄청 줄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도 없애는 거죠. 월세 사라 이거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공급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강남 집값을 그때 잡은 원인도, 강남 내곡동 이런데 막 반값 아파트 막 공급하고 막 그러니까 집값이 확 꺾이는 거죠. 막 공급을 막 해버리니까. 노태우 정부 때도 이제 부동산 폭등했다가, 전두환 시절에 그 서울 올림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이 막 폭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제가 알기로 처음에 규제를 좀 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니까 그냥 노태우 정부 때 그 공급을 막 미친 듯이 풀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막 분당, 일산 막 이런 도시들이 그때 다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도 확 안정되고 막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빈곤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이상한 게 나오고, 부의 사고방식으로 가면 부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냉정히 얘기해서 음마 아파트 때려 부수고 50층짜리 9층 아파트 다 만들어봐요. 그거 다 부자들이 가서 살겠죠. 그 우리는 배가 아플 수 있지. 저 인간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한다, 우리가 막 욕을 하겠죠, 언론에서. 하지만은 부자들을 새 고층 아파트, 진짜 좋은 최신식 아파트 다 밀어넣으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아파트가 쏟아지는 거죠. 전세가 쏟아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서민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서울에 막 전세하고 아파트가 넘치는 거죠, 막 서울에. 그러면 집값은 더 떨어지죠. 고급 아파트는 올라가지. 얘는 그냥 사치품이야. 얘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의 아파트는 사치품, 타워팰리스 같은 건 우리가 사치품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 뭐 인도에도 불가촉 천민이 막 길거리에 몇십만 명, 막 몇백만 명이 길거리에 거지들이 널려 있지만, 저기 인도 대도시 집값 단독주택 기본 다 100억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버려두는 거죠. 그냥 부자들은 저거는 그냥 사치품이야. 저건 집이 아니야. 대신 쟤네들의 사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집값이 안정이 돼. 전세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쿨하게 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그 민주당 쪽은 눈꼴 시려서 못 본다 이거죠. 야, 나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 니들이, 부자놈들이 들어가는 건 나 눈꼴 시려서 못 봐. 나 절대 지어줄 수 없어.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부자놈들이 압구정에 50층짜리 초호 아파트를 계속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걸 난 죽어도 볼 수 없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 사람들의, 운동권 사람들의 그 생각인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재력이 생기면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 부동산 이야기, 빈집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인구 저출산 시대, 초고령화 시대, 빈집 시대 우리나라에 닥쳐올 겁니다. 예, 서울에도 빈집 많이 생길 거예요. 강남에도 빈집 더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꿈꾸는 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더 오른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많이 떨어지겠죠. 저출산 시대, 초고령화 시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부동산은 강남이 기준이어야 된다. 강남에서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옳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우리 때에 강남의 부동산을 못 사더라도 자녀 세대에는 강남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건물을 산다거나 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월세 수입은 지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긴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30년, 4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지방 부동산, 지방 건물이 2배가 될 때 강남 건물은 10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야 그래야 이제 부동산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지방도 어떻게 해요? 지방도 우리가 다 이름을 들어본 도시죠. 뭐 부산 이런 데죠. 이런 도시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정말 그 인구가 많고 가장 그 핵심 지역인 도시를 가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그 지방의 강남인 곳 그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무리를 해서라도 뭐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옳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뉴욕 부동산을 80% 소유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핵심 유대인은 그 국가의 가장 핫한 도시의 핵심 부동산만 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뉴욕도 변두리 지역인 거죠. 할렘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대인들이 안 사요. 그냥 핵심부터 삽니다. 핵심부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위스 은행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그 스위스 은행들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비밀 뭐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당시 부동산도 잠깐 폭락을 했었고 주식도 대폭락을 했었는데 자, 이때 그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를 이제 스위스 은행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인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겁니다. 팬데믹 기간, 팬데믹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배 이상 불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스위스 은행이 정말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재산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은행 재산도 불어나고 그 자산관리 은행에서 고급 임직원들이 보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스위스 은행들이 정말 진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자, 그 세계 최대,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스위스 UBS하고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크레딧 스위스 여기 CEO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고객들의 재산이 2배가 된 이유는 주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객들은 주식을 전혀 팔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대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 재산을 더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2배로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갖고 와서 스위스 은행에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저도 부족했어요. 왜냐면 저도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놓쳤습니다. 기회를. 왜 놓쳤냐면 저는 유례 없는 팬데믹이었고 이런 게 사상 최초였고 금융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연준이 이런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개입한 역사가 없거든요. 반드시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푸는 시간이 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복구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판단했냐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정도의 그 흐름일 거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도 미 연준이 달러를 풀면서 들어간 게 터지고 사건 터지고 6개월 뒤인가 그랬거든요. 8개월 뒤인가. 상당히 이제 몇 달이 흐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제 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워렌 버핏 제가 그때 일단 첫 번째 금융의 역사를 봤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해왔나. 연준이 예를 들면 1929년 대공황 이때는 아예 돈을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연준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공황이 터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있었는데 연준은 항상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희생양 하나를 찾고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희생양 하나를 찾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먼 브라더스가 잘못해서 리먼 브라더스만 파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시티그룹, 뭐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정말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 은행들하고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대부분 파산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살려주고 리먼 브라더스만 파산을 시킨 겁니다. 희생양을 찾은 거죠. 희생양을 그 리먼 브라더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책임을 벗어난 거죠. 연준도 책임을 벗어나고 미국 정부도 책임을 벗어나고 마치 그 우리나라 IMF 때 대우그룹만 그때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거든요. 분식회계 대우그룹만 했던 것도 아니고 대우그룹만 빚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대우그룹만 문어발이었던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김어중 회장이 김대중 정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 미국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압박을 했죠. 공식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왜 한국은 대기업 구조조정 안 하냐. 그러니까 왜 대기업 지금 좀 한두 개의 대기업 이제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한국은 지금 대기업들을 살려두고 있냐.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공개 라이브 때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우그룹을 이제 부도를 내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우그룹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위기를 벗어났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3월달 팬데믹 때도 이게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6개월은 간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5개월이나 6개월 그쯤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제 생각을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워렌 버핏과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뭡니까 그걸 다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 미국 최고의 워렌 버핏 그 다음 급인 칼 라이칸 뭐 이런 사람도 그 렌터카 회사 허츠 이 주식을 그때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몇 조 원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다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려야 된다 그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다라면은 6개월 끌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희생양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을 텐데 아마 공화당 대통령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였던 거지.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캐릭터였던 거죠. 정말 괴짜 중에 괴짜, 괴물 중에 괴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트럼프였던 거죠. 트럼프가 연준 압박해서 바로 달러 무제한 풀어라. 그리고 한국도 통화사고 강제로 맺어라. 한국 무너지면 미국도 타격받는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트럼프가 그걸 했죠. 그러면서 연준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달러를 풀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푸는 게 다 빚이죠. 연준이 그냥 어디서 돈이 있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달러를 풀어서 이제 채권, 그 기업의 빚을 연준이 대신 다 떠안는 건데 이제 이게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면 미국도 망하게 되죠. 그럼 이제 진짜 세계 대공황이 터지는 거고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열리는 건데 지금 뭐 미국 연준이 계속 이제 달러를 계속 풀다 보면은 끝에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아무튼 저는 그 30% 폭락했을 때 저는 뭐 이 정도 흐름을 갖고 있었고 워렌 버핏을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워렌 버핏과 그 친구들 근데 이 억만장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렌 버핏보다는 이제 밑에급 부자들이죠. 워렌 버핏과 그 친구들이 최고 투자자들이라면 그 밑에급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좀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30% 떨어졌을 때 오히려 자기 재산을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밀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리니까 폭등을 하고 그 폭등을 하니까 또 다시 팔아서 그걸 자산을 스위스 은행에다 맡겼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다가 그 재산을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굳이 비밀 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죠. 여기 스위스 은행이에요.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주식의 역사를 놓고 보면 피바다는 언제나 옵니다. 10년 주기로 오죠. 원래 이제 코로나 때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돼버린 건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주기적으로 그 피바다가 옵니다. 대폭락을 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폭락 그 기간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인만 용감한 남자가 얻는 게 아니고요. 부도 마찬가지예요. 용감해야 돼요. 저는 이제 주변에 부자들이 참 많고 제가 부자들 관찰을 참 많이 하는데 참 제 주변에 또 안타까운 부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에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분의 단점이 뭐냐면 용기가 없어요. 새가슴이야. 본인도 새가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건축업을 해서 좀 돈을 버신 분인데 월세가 뭐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어쨌든 뭐 노후 보장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 그 건물이 그 20년 전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살 때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비싸지 않았대요. 거기 이제 김포에 있는 건데 건물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쪽이 뭐 10억, 10몇 억이고 이쪽이 10몇 억이에요. 12억인가 3억인가 될 겁니다. 지금 좀 더 올랐을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처음에 이 땅부터 LH 공사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이 건물 건축비랑 다 합쳐서 5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이렇게 정말 뭐랄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원룸으로 만든 겁니다. 원룸 건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 건물에서 월세가 450 정도 나오고 이쪽에서 450 정도 나오고 9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1층에 무슨 그 상가인가 그 건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월세가 100만 원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1,000만 원 월세 구조인데 물론 이게 이제 그 공실이 하나도 없을 때 다행히 이제 이분 그 원룸엔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노후 대비를 이제 부동산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그 단점이 뭐냐면 이 원룸 건물 두 개가 빚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분을 안지 제가 그 한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5년 전에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 뭐 재테크 이런 거 관심이 없었고 부자들은 관심 있어서 많이 만나고 공부했지만 저는 이제 뭐 재테크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다. 막 솔직히 그때는 막 인도에 가서 살까 아니면 아프리카 가서 살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만나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스와질랜드, 거기가 아프리카의 그 유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스와질랜드 그쪽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눈도 와요.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휴양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사계절이 있고 막 나무도 좋고 살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스와질랜드로 봉사활동 한번 가면 너무 좋아서 놀러가는 의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와질랜드를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스와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뭐 부동산이니 뭐 주식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리는 알고 있었죠, 원칙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한테 이야기했냐면, 5년 전에 이야기해요. 나 같으면 이 건물을 그냥 지금 다 팔겠다. 내놓으면 어쨌든 그 건물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거 다 건축하는데 뭐 여기도 한 5억 들고, 여기도 한 5억 들고. 근데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전체가 뭐 통원룸이고, 이쪽은 이제 원룸이고, 밑에 상가가 하나 있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이런 건데,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같으면 이거 팔면 어쨌든 지금 건물가 많이 올라서 20억은 나오지 않냐. 나 같으면 그 대출을 이제 뭐 무서워하시니까, 새 가슴이시니까, 나 같으면 30억을 대출 받아서 강남에 건물을 사겠다. 강남 뭐 학동사거리나 청담동이나 이런데, 그 5년 전만 해도 거기 건물이 3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냉정히 얘기하면 이분이 10억만 대출 받아도 강남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샀어요. 대출 무섭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지역까지 다 찍어드렸거든요. 여기 건물 되게 많이 나와 있다. 또 그때는 그 강남 건물이 막 그렇게 막 좋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레버리지는 나는 무섭다. 나는 대출 하나도 없는 게 좋다. 무섭다고 안 가셨어요. 계속 저한테 물어는 보셨어요. 진짜 내가 강남을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 뭐하러 여기 계시냐.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낫다. 핵심은 강남이다. 근데 안 가셨습니다. 최근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물이 지금 70억이에요. 70억. 그때 그분이 35억 뭐 6억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30억대인데 지금 67억 70억 이럽니다.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 오히려 그때 30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 50억짜리 건물은, 그때 저는 50억짜리 건물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30억 대출 받아서 50억짜리를 가라. 그 50억짜리 건물 지금 90억 100억이에요.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내놓으면 100억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강남 가서 우연히 거기 가서 물어봤대요. 이재성 작가가 나한테 이쪽 동네 여기 이런 건물들 한번 사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작가로 잘 나갈 때, 저는 그때 5억 빚쟁이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프리카로 이민 갈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던 텐데, 제가 작가로서 진짜 잘 나갈 때 여기 이야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뭐 아니다, 그 뒤에까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번 주에 제가 그 멤버십 라이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뵐게요.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가로서 잘 나갈 때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그때 출판사 대표님들이 내 손을 잡고 홍대, 강남도 아니고 홍대를 끌고 다니면서, 출판사들이 그때 다 합정에 있었거든요. 합정 뒷동네 이런 데를 끌고 다니면서 건물을 다 찍어줬다. 이거 사라. 근데 그때 내가 안 샀다. 지금 다 2배가 됐다. 건물은 무조건 강남이고 그 다음에 홍대다. 사장님 강남 가셔야 된다. 그런데 안 들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재성 작가 말 들었으면 내가 50억을 벌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이 월세 뭐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 거 해봤자 1년에 1억인데, 그러면 내가 50억을 벌려면 월세를 50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5년은 아니고 한 6년 됐구나. 이게 5, 6년 만에 이게 50억을 더 버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새 가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듣지 않았다. 팔고 강남 작은 거라도 들어가셔라. 지금 안 들어가시면 또 후회한다. 5년 뒤에 또 후회하신다. 두고 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분이 또 얼굴이 어두워지셔. 아니 그래도 지금 강남 건물이 너무 올랐는데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빈곤의 사고방식인데, 아니 건물을 2채를 가지신 분이, 이 정도로 그래도 부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 왜 여기서 더 이거 점프를 못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한숨만 쉬고 갔어요. 나는 진짜 큰 부자가 못 되려나 봐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참고하시라고. 제가 또 그분한테 그랬죠. 사장님이 이렇게 가시면 사장님 아들도 이렇게 삽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죠. 사장님 솔직히 이 건물 사장님도 생각하지만 아들한테 주려고 한 거죠. 맞다고. 그럼 사장님한테 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 그냥 경기도권에 그냥 원룸 건물주 하면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출산이고 고령하고 빈집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 김포 이런 집값 다 오르고 있지만은 이거 결국 꺾일 수밖에 없다. 초고령화 사회 되면은, 출산율 확 저하되면은. 그럼 사장님 자녀가 그때는 꺾여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진짜 건물주지만 빈곤으로 계속 가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오히려 지금 차라리 레버리지를 좀 해서, 아니면 무서우면은 지금도 강남에 뭐 40억대 많으니까 그거 뭐 대출 받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빚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장님은 사업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는 거야. 아니면 경제 위기 터져서 그 이자 오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이자가 그때는 공실 생기고 그러면 사장님 버니까 그 돈으로 이자 내야죠. 그때 버티고 가야죠. 그거 끝나면 또 오르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섭다고 또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나눠주는 순간 40% 나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은 다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건물 지분도 증여를 하고 또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 지분 증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그 건물주들이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쭉 준비하시면 뭐 그 정도 건물은 거의 그냥 고스란히 아들한테 큰 상속세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이건 또 이제 뭐 전문적으로 세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깊게 들어갈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장님이 또 못 벗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제 그런 이제 그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게 좋다. 빚을 많이 져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져야죠. 뭐 진짜 뭐 공실이 많이 생겼을 때 내가 여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세금을 내 소득으로 낸다. 뭐 이런 각오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정말 그 요즘도 보면은 건물주가 뭐 그렇게까지 무대뽀로 나가지 않으면 그래도 다 공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주변에도 보니까. 공실도 그 건물주의 그 어떤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역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혹시라도 뭐 그 이지성 작가 맨날 강남 이야기만 하냐 그러는데 저도 강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고 배운 걸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고, 우리 때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가능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식 때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큰 흐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 아파트 그 가진 사람들이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손자한테 증여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강남 부자들, 이렇게 부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증여세를 많이 내면서, 물론 이제 뭐 양도세 이런 것보다 더 이제 그게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분을 또 만나가지고 뭐 직접 만나지는 않고 건너서 물어봤는데 심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또 이제 되게 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한 3분 정도한테 제가 건너서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증여세 이런 것들이 아깝고 어쨌든 뭐 손자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또는 아들 이름으로 세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부담이 있지만 이거 얘네들 힘으로 절대 이 아파트 못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폭락은 뭐 여러 번 맞을 수 있겠지만 30년, 50년의 관점으로 자기네들은 강남 아파트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세금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강남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30년 뒤, 50년 뒤에 강남 아파트는 어디까지 가 있을 것인가. 우리 손자가 30살이 되었을 때, 35살이 되었을 때, 그때 강남 아파트를 얘가 자력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이게 뭐냐, 빈곤의 사고방식, 좀 안타깝게도 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을 현재만 보는 거죠. 야, 지금 뭐 부동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내면 아파트 세금이 5년 뒤에는 지금 9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뛴다는데, 이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 물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강남 아파트 대폭락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을. 그런데 부자들은 큰 부자일수록 미래의 가치를 놓고 본다는 거죠. 30년 뒤에 이 아파트는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지금보다 기본적으로 뭐 10배, 20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이 딱 서면 이거는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손자한테 물려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건 이제 부동산의 뭐 가장 기본적인 흐름인데, 주식도 그렇고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본다는 거죠. 항상 내가 이 주식을 뭐 미국 주식도 살 때 이 주식이 30년 뒤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인가. 똑같은 거죠. 강남 아파트 또는 강남 건물. 가격이 지금 공실인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도 똑같은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걸 안 내놓는 겁니다. 이 강남 건물이 30년 뒤에는 이 강남 땅값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공실 그 은행 대출 이자를 내 돈으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판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갖고 간다라는 거죠. 물론 팔 때가 있습니다. 팔 때는 언제 팔까요? 더 좋은 건물로 갈아탈 때,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능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팔겠죠. 하지만은 그게 없는 한 갖고 간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니까 더 확실히 와닿아서 저는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단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지역이 우량 부동산, 우량 주식, 1등 부동산, 1등 주식이어야 된다는 거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년 뒤를 딱 보고 투자에 딱 들어가는 그 자세가 바로 부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자 말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의 사고방식은 기본 30년 뒤를 내다보는 그 관점을 내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30년 뒤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양 속담이 이게 있다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아니 내가 부자에게 점심을 사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이 인간이 더 부자인데 내가 더 가난한데 내가 얻어먹어야지. 내가 왜 점심을 사야 돼요? 근데 내가 점심을 사면서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부자에게 점심을 사서 가르침을 얻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30년 뒤에는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거고 이 가르침을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는 거고요. 또 다른 속담. 만일 네가 가난뱅이 5명과 어울려 다닌다면 너는 6번째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이 속담이 있죠. 이것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뭐 그냥 나랑 똑같은 뭐 수준의 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부에 대한 사고방식도 없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정부가 알아서 집값 잡아주겠지. 야 뭐 강남 뭐 저것도 언제 다 끝나 막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미래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나는 30년 뒤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노후 빈곤, 노인 지옥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미래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먼 미래를 본다.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던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신문 기사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부동산 과잉 시대 헤드라인 강남 불패 무너지나. 그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승섭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강남의 한 작은 빌딩의 관리소장 박모 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그가 관리하는 10층짜리 빌딩 3개 층이 장기간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나옵니다. 주변 빌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실률이 20% 안 되는 곳이 별로 없죠. 우리 빌딩도 테헤란로 뒤 이면도로에 있고 지은 지 6년밖에 안 돼. 그리 낡은 건물이 아닌데도 이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그 빌딩 주변에는 이제 새 빌딩 2채가 지어지고 있다. 이건 기자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실이 이 정도면 임대료를 낮추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빌딩 주인들은 공실이 생기는 것보다 빌딩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A씨는 잠실 롯데캐슬 골드 76평형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이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강남 아파트 중에 하나였다. 분양 당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5억 원이었다.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에 시달리던 A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남 중대형 아파트 시장은 이제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요즘도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도 5억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경매에 붙여졌다. 28억 원에 달하는 감정가에 선뜻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세 차례 유찰된 아파트 입찰가는 14억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 그 기사, 같은 기자가 쓴 건데 여러 가지 기사를 짤막짤막하게 썼어요. 세 번째 기사 내용은 강남 빌딩들 좋은 시절을 가고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불패는 하나의 금원처럼 통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그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강남 불패 신호를 낳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 불길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국적 부동산 기업인 ERA 코리아는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강남 역세권 빌딩 389곳 중 임대 현황을 조사했더니 공실률이 12%에 달했다. 비역세권의 경우 공실률이 2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강남 빌딩의 공실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거라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강남의 이제 소형 아파트가 아니고 중형 대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 근거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제목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MK 뉴스인데 이게 매경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백상경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강남 빌딩 불패 신화도 흔들. 이렇게 해서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매업계에서 뭐 강남 빌딩이 불패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남 빌딩이 이제 공실도 많이 생기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빌딩들이 이제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강남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 작성이 언제냐면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연합뉴스 안승섭 기자의 이 강남 불패 무너지나 부동산 과잉 시대, 이 기사는 2010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0년 4월 29일에 나온 기사고요. 매경뉴스 백상경 기자의 그 강남 빌딩 불패 신화도 흔들, 이 뉴스는 2012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기사는 10년 전, 두 번째 뉴스 기사는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강남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였고, 그 뒤로 2년 뒤의 기사도 강남 부동산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다 팩트죠. 실제 그 당시 강남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강남 부동산, 강남 아파트, 강남 건물이 하락했나요? 아니죠. 제가 우상향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깨달으셔야 돼요. 우량 주식과 우량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이제 아마 이명박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부터 제 임기가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박근혜 대통령 아니지, 이명박 시절이죠. 부동산이 그때 이제 굉장히 안 좋을 때죠. 리먼 때 폭락이 있었고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 이런 걸 내놔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50% 폭락했다가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하고 다 올라가나 싶었더니 이명박 정부 정책 나오면서 또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또다시 50% 확 떨어지는데 40%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나온 뉴스 기사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때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죠. 강남 아파트하고 강남 빌딩이.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또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의 비밀이 이거라는 거죠. 단 이제 우량 부동산 우상향한다는 거죠. 폭락이 이렇게 찾아오긴 하지만 결국 원점 회복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 흐름이 미국 우량 주식도 똑같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교육을 해주시고 손자 손주에게도 교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의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세워진다. 이게 또 유대인들의 부의 비밀이기도 하다. 우량 주식 장기 보유하는 거.
그다음에 우량 부동산, 핵심 부동산 장기 보유하는 거, 이게 유대인의 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웬만하면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멤버십에서 기분이 좋아서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래서 결국 2시간 20분을 넘겼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그 워렌 버핏은 이거 교차 검증하는데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멤버십 전용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일주일에 뭐 무조건 한 번 이상, 일주일에 뭐 많으면 2번 이상 하려고 해요. 2번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에 빈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노예 그 흐름과 그 중세 그 서양의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흐름이 왔고, 자본주의가 과연 나쁜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과연 나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사고방식, 집단 무의식까지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제 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 상태가 좋으면 내일은 좀 공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공개 라이브로 미국 대선에 관해서 또 제가 1시간 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는 뭐 공개 라이브, 멤버십 라이브로 계속 만날 거고요. 그 멤버십 2단계 이상 라이브는 또 제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 자서전을 지금 집에 왔는데 좀 못 읽었어요. 막 미국 대선 자료만 이만큼 쌓아놓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유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 벤자민 그레이엄 자서전 제가 독서를 이번 주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벤자민 그레이엄 강의하고 현명한 투자자 강의 책 이 2권 할 건데, 이거 좀 이제 깊게 좀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